그래서 오늘 주제는 모델 이밸루에이션, 모델 셀렉션인데,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델은 사실 굉장히 데이터에 디펜던트 하잖아요. 우리 메디컬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는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실제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은 디테일을 뭐 짧은 시간에 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 이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부분만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조지 박스라고요. 이제 통계하는 분들한테는 대부들 중에 하나인데, all models are wrong, but some are useful.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서 왜 wrong이라는 말을 하고 어떤 거는 useful 하느냐, 그 스탠다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현실을 100% 그대로 시뮬레이트 하는 건 별로 의미도 없고, 뭐 비용도 많이 들고, 비현실적이고, 가깝게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approximation이거든요. 그러면 approximation을 할 때 뭘 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거는 굉장히 통계학적인 마인드고, 하지만 우리가 계속 딥러닝을 할 때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어차피 approximation이지만 같은 리소스고 같은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있을 때 같은 컴플렉시티는 아니죠. 어떻게 하면 더 컴팩트한 걸 가지고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느냐. 그럼 컴팩트한 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파스모니어스한 거를 찾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아픈 얘기들을 하는데, 모든 모델이 틀렸기 때문에 사이언티스트는 이거 뭐 커렉트한 거를 너무 익세시브하게 현실하고 똑같은 걸 만들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에센스를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이코노미컬 디스크립션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내추럴 피노미너. 이거 뭐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물리학자들이잖아요. 물리학자들은 디테일을 막 다 보진 않죠. 크고 심플하고 정말 어떤 러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에센스에 해당하는 걸 뽑아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도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제너레이션 할 때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그 다음에 오버리 일리버레이트한 거는 별로 좋지 않다. 오버리 파라메트라이제이션 된 것도 좋지 않다. 이제 이거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모델이 막 컴플렉스 해가지고 굉장히 뭐 파라미터 개수도 많고 이러면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자존심상 often mark of the mediocrity. 그래서 이게 이제 모델이 너무 복잡해지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단점에 해당하는 거는 저렇게 오버리 파라메터라이즈 해가지고 어치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그 에포트에 비해서 너무 적을 경우, 그 다음에 뭐 explainability가 떨어질 경우, 문제 이런 경우에 공격을 받기 쉬워요. 밖에 나가면 DL 논문을 쓰면 통계학자들이 아예 안 쳐다보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쓴소리를 할 준비를 딱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디펜스를 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의학저널이나 이런 데 낼 때는 거기서 이렇게 칼자루를 쥐고 있는 분들이 통계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이언스는 통계 이게 있다고 보시면 이게 적어도 의학은 네. 공학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라고 하는 걸로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모여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죠. 이제 그거를 통계 쪽에서는 컨비니언스 샘플이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최대한의 아웃풋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프록시메이션을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제 이것도 이제 아까 조지 박스가 한 얘기인데, worry selectively, 걱정을 이렇게 어떤 거를 걱정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라. 뭐가 더 중요하냐. 그래서 뭐가 importantly wrong이냐. 완전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을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거는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는 그 시퀀스에 대한 어떤 절차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데이터 자체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데 완전 강구화하는 경우, 뭐 뒤에도 조금 잠깐 얘기가 나올 건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앞에 뒤에가 타이거가 있는데 마이스가 자잘한 걸로 걱정을 하고 있지 마라. 일단 큰 오류를 잡아라. 이런 얘기를 프랙티컬한 어드바이스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DL 모델을 아시다시피 굉장히 notoriously overparameterized고 elaborate한 모델인데 그럼 어쩔 거냐? 근데 이게 사실 이전에 통계학자들이 보던 그런 모델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이 디멘셔널 문제고, 근데 그거를 푸는 거를 제가 봤을 때는 DL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히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프리딕션 모델이지만 통계처럼 인풋하고 아웃풋을 바로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피처 레프레젠테이션 과정인 거고, 그것 때문에 DL이 먹히는 거고, 그 뒷단에서는 통계적인 거를 똑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간단하게 CNN 모델 같은 걸 생각을 해봐도 앞부분에 일레버레이트하게 그렇게 막 레이어를 많이 쌓고 했던 것이 그게 결국은 피처를 인스트럭트 해가지고 거기에서 유의미한 베리어블을 다시 디파인한 거하고 같아요. 그게 이제 디멘션이 상당히 줄어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똑같은 아까 그 그 통계학자가 얘기했던 그 모든 룰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뒷단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제 항상 뭐 모델링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너의 퍼포스가 뭐냐, 네 모델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냐.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모델은 프리딕션 모델이잖아요. 그럼 프리딕션이 무슨 뜻이냐? 이거는 educated guessing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guess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나름의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내고 어떤 수식을 통해서 만든 추정량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뭐에 대한 거냐? 내 손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unseen 데이터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퓨처 데이터라는 말도 하고 하는데 퓨처 데이터라고 하면 이게 약간 좀 모호한 게 타임 시리즈 같은 경우는 퓨처 데이터 그러면 포캐스팅이라고 해요. 프리딕션은. 근데 그게 이제 프리딕션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는 타임 시리즈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환자 데이터가 막 겹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계속 팔로우업했던 롱지튜디널한 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 딥러닝 모델들 중에는 그거를 잘 처리하는 모델들도 있잖아요. 타임 시리즈를 잘하는. 근데 그렇지 않은 모델에 그런 데이터가 섞여 들어갔을 때는 그게 조금이면 모르겠는데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떤 이펙트가 있을 건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 DL 모델은 사실 인퍼런스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퍼런스는 뭐냐면 population, 그러니까 모집단, 내 샘플이 유리하게 된 어떤 집단에 대한 인퍼런스를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 목적은 사실 프리딕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프리딕션을 할 때는 약간의 그 어썸션이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뭐냐면 프리딕션은 일단 퍼포먼스가 일정하게 계속 잘 나오면 누가 뭐라고는 안 해요. 근데 이제 그걸 해석하려고 들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암에 걸릴 확률이 앞으로 뭐 얼마고 뭐 몇 개월 후에 뭐가 있을 것 같고 프리딕션 잘했어요. 원인이 뭐냐 하고 물어보기 시작하면 그게 explainability고 그러려면 인풋단에 뭐가 어떻게 바뀌었을 때 그 영향이 아웃풋으로 얼마가 나오냐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하는 기준이 인퍼런스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같은 걸 생각을 하면 거기에서 뭐 민 나오고 베리언스 나오고 이제 이런 통계량들을 가지고 인풋에서 어떠한 베리어블이 어떠한 웨이트를 가지고 살짝 바뀌었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바뀐다 하는 걸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모델은 블랙박스 모델이기 때문에 그걸 못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처 익스트랙션을 지난 다음에 레이턴트에서 뭔가 의미 있는 거를 찾을 수 있을 때 그 애들을 기준으로 해서 인퍼런스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make sense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지금 뭐 겐 모델 하면서 또는 뭐 제너러티브 모델들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아직 굉장히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뭐 아직은 인퍼런스 쪽은 좀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언서튼티에 대해서 뭐 게이징을 한다. 이제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베이지안 어프로치를 좀 써가지고 예를 들면 뭐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서 아웃풋을 가지고 타일갱이 그거를 한 단계 넘었다고 이제 그 모델에 대해서는 그렇죠. 어쨌든 언슈퍼바이즈드 매너로 스타일을 언더스탠딩 해버려서 그렇죠. 그래서 뭔가 하나 풀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 게 지금 스타일겐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 경우에는 보면은 상당히 사람들이 퍼시브하고 있는 거하고 걔가 뽑은 게 굉장히 셀리언트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매우 잘 맞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피처들이 어떤 식으로 잘 뽑혔냐면 서로 코렐레이트 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당히 어서고널하게 잘 뽑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그 데이터나 또는 우리의 퍼포스하고 맞아서 그렇게 된 거는 참 운이 좋은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수 있거든요. 우리 예를 들면 그 뭐 폐영상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거는 어서고널하게 딱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제 해봐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언서튼티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해보기 전에는. 또 그런 거 센서티브 하잖아요. 사람 얼굴, 머리 색깔, 그렇죠. 안경 뭐 그런 것처럼. 예. 어쨌든 의사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그거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스타일계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이제 제네틱한 게 이렇게 표현이 겉으로 이렇게 얼굴이나 이런 거에 표현이 되는 그런 거는 또 이렇게 집어내잖아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림자를 보고 알아맞힐 수 있는 거기까지예요. 근데 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비하인드에 있는 날리지가 많이 있을 거라. 물론 이제 영상의학자로서 영상만 보고 얘기를 할 때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거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왜 다른 거 해야 돼? 피직스
맞습니다. 도구를 갖든지. 예. 또는 이제 거기에 인포메이션을 많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EMR을 붙여가지고 한다던가 지네틱 인포메이션을 더 붙여가지고 인포메이션을 줘서 어떤 의학적인 난리지가 영상에 안 나오는 것까지 종합을 해서 하게 하면 그는 말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퍼포먼스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거나 이러면 약간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되는 거는 잘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런 거를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리마인드를 하면서 모델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뒤에 뭐 이제 이런 궁금증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런 딥러닝이 나왔을 때 왜 셜로우 모델들, 그러니까 그 레이어를 많이 쌓지 않고 그다음에 블랙박스에 해당하지 않는 또는 이제 블랙박스 모델 중에서도 이렇게 레이어가 낮은 종류, 뭐 서포트 팩트 머신이나 그런 애들도 어떤 애들은 문제 컴플렉시티에 따라서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왜 딥러닝을 하는데 못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피처 익스트랙션이 이게 퓨스가 돼 있는 게 딥러닝이기 때문에 되는 거죠. 제가 그 통계 모델로 먼저 이렇게 모델링을 시작을 했는데 느끼는 거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무슨 매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거를 예를 들면 데이터가 일단 디멘전이 높으니까 그게 이제 인트린식한 디멘전은 그보다는 낮다고 하지만 기존의 통계 모델에서 생각을 했던 그런 이렇게 심플하고 리니어한 그런 모델로 받아들이기에는 컴플렉스가 너무 커요. 그거를 서포트 팩터 머신도 예를 들면 받아들일 수 없는 레인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스몰에서 뭐 인터미디엇 정도 되는 것까지는 서포트 팩터 머신이 훌륭하게 잘 돼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큰 거를 집어넣어줬을 때는 그러면은 모델이 더 커져야 되는데 그게 너무 커질 필요는 없고 적당한 그 선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컴플렉시티 얘기가 나와요. 모델을 할 때 모델 자체에 들어가는 파라미터가 몇 개냐 심지어는 뭐 이제 그 통계 모델 같은 경우는 개수를 세죠. 개수를 세요. 그 모델에 들어가는 파라미터 P 개수를 막 세고 그다음에 그거하고 vs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또 세고. 근데 이제 그보다 더 복잡해요.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게 리니어하게 카운팅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이게 뭐 예를 들면 뎁스하고 위스가 어떤 식으로 중간에 조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파라미터 개수지만 컴플렉시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그냥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디그리 오브 프리덤하고 카운팅하는 방법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딥러닝이 잘 되는 이유는 데이터의 컴플렉시티하고 맞는 레인지에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뭔가 하나가 걸려 나오는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우리 모델은 데이터가 거의 전부잖아요. 물론 이제 순간 근데 이제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딥러닝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이 어떤 문제 상황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잘 듣는 게 뭐냐? 예를 들면 뭐 타임 시리즈 모델이면 뭐 아리마가 잘 맞느냐? 뭐 이제 이를 굉장히 공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는 잊어버리고 모델만 가지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마치 모델을 근데 그게 좀 문제인 게 모델링을 한다는 거 앞부분의 데이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를 잊어버리기 쉬워요. 우리가 엔지니어고 특히 딥러닝은 트위킹 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데이터 쪽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게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요즘은 데이터의 컴플렉시티는 높아요. 근데 개수가 턱없이 작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 오버샘플링을 하는 방법이 있고 오버샘플링을 할 때도 이제 오그멘테이션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거의 이펙트가 어떻게 될 건지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운이 좋으면 별 문제가 없고 그거는 엑스트라 밸리데이션으로 퍼포먼스가 괜찮다 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델이 유스풀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제너럴라이즈를 잘해야 된다. 제너럴라이즈를 잘한다는 게 뭔 뜻이냐? 일단 인풋 데이터 퀄리티가 좋아야 되겠죠. 뭐 뻔한 얘기인데 가비지 있는 가비지 아웃이니까 데이터 큐레이션을 잘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오리지널 퍼포스에 맞는 인풋을 넣어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결국 이제 이 얘기예요. 우리가 공학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줄이자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 제너럴라이제이션의 퍼포먼스라고 하는 게 바로 프리딕션 퍼포먼스고 여기서 프리딕티브 퍼포먼스라고 하는 거는 안 본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잘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엑스트라 밸리데이션이에요. 엑스트라 밸리데이션 리얼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잘 되면 일단 프리딕션은 오케이예요. 프리딕션 모델에서 그보다 더 많은 걸 원할 수는 없죠. 익스플레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일단 그거는 논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엑스트라 밸리데이션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트레이닝 할 때 봤던 데이터 말고 다른 거.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파퓰레이션하고 같은 종류에서 얘기죠. 예를 들면 동양권의 어떤 프레벌런트한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 병원 또는 우리나라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 엑스트라 밸리데이션을 뭐 동남아에서 가져왔다. 그거는 맥센스지만 뭐 이제 예를 들면 전혀 그런 지네틱한 어떤 영향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뭐 백인이나 뭐 흑인종에 뭐 그걸 갖다 그 파퓰레이션을 우리가 프리딕션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분은 항상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브 파퓰레이션의 모 파퓰레이션이 어딘지 그 바운더리에 있을 때 엑스트라 밸리데이션으로 취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고 그다음에 너무 뻔한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아서 좀 빨리 지나갈까요? 이것도 이제 뻔한 얘기예요. IAID다. 뭐 그러면 인디펜던트 앤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트 돼 있는 샘플을 뽑아와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예를 들면 어떤 환자가 10명이 있으면 10사람이 다 아이덴티컬 트윈이 아닌 이상 또는 아이덴티컬 트윈이라고 해도 개체니까 질병 자체에 대해서는 다를 수는 있죠. 근데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양상이 비슷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 거가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IID인 경우는 없어요. 뭐 설문조사 같은 걸 심지어 해도 샘플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영향이 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우리 뒤에 있는 그 비하인드에 있는 어떤 공통인자를 컨파운딩 팩터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뽑을 수가 없는 거죠. 기왕이면 안 겹쳤으면 좋겠고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우리의 목적이 타임 시리즈 프리딕션 하는 게 아닌데 막 껴있으면 안 되고 이번에 며칠 전에 나온 그 논문 있잖아요. 뭐 알츠하이머 무슨 뭐 어쩌고 박혔는데 99.98%인가의 프리딕션 애큐러시로 넣고 어쩌고 해서 누가 그걸 되게 까는 블로그 포스트를 이렇게 올렸는데 안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뭘 썼나 하고 봤더니 환자 수는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 안에 타임 시리즈로 이 같은 환자의 거를 이렇게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프리딕션을 해서 애큐러시만 봤다던가 뭐 이제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신경을 쓰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간단한 모델에서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리니어 리그레이션 하면 안 돼요.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다음에 오그멘테이션을 하면 어떻게 될 건가? 저는 이제 통계학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이거를 실험적으로 밝힐 수밖에 없을 텐데, 좀 나중에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디컴포지션을 좀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잘 먹힐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오그멘테이션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게인이 더 많고 로스 부분이 거의 묻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학문적인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오그멘테이션으로 논문 쓰신 배현진 박사님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DL 모델은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처 익스트랙션을 잘 하려고 하는 단계까지 가려고 해도 데이터 개수는 많아야 되고 이제 그걸 어치브하기 위한 방법을 쓸 때도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겠다. 이제 이거 너무 잘 아시는 건데 애큐러시는 1에서 에러 레이트를 뺀 거고요. 그다음에 에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산술평균으로 이렇게 낸 건데 이게 로스 펑션이고 뻔히 알다시피 맞추면 이게 이제 우리가 프리딕트한 거고 이게 원래 레이블이죠. 이거 슈퍼바이스드 러닝 상황인데 그래서 맞추면 로스가 없는 거고 에러가 없는 거죠. 애큐러시는 하나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틀리면은 로스가 하나가 있는 거고 이 바이너리한 거를 다 더해가지고 n분의 1로 나눠서 에러 레이트를 만들고 그거를 뺀 것이 애큐러시 이제 이런 개념이고 그다음에 뭐 타겟은 어쩐다 이제 제가 이거 사실 더 막 길게 쓰려다가 이거 논문에 있는데 뭐라고 다 하나 싶어서 딱 여기까지만 썼어요. 이 중간에 약간 끊기는 느낌이 있는데 어쨌거나 타겟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뭔가 에스티메이트를 한다 그러면 타겟이 있겠죠. 네, 그거는 트루 펑션이고 트루 펑션은 우리를 몰라요. 이건 이제 이게 만약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면 파퓰레이션의 디스트리뷰션하고 같은 거고 우리가 하는 건 임피리컬한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죠. 그걸 에스티메이트를 하고 싶어요. 이제 여기서 F 해시라고 쓴 거가 말하자면 우리가 트레이닝을 해서 딱 피팅하고 딱 끝난 트레인이 돼서 그 웨이트를 다 구한 픽스드 된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도 이런 F 해시라는 이런 간단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은 그 모델이 얼마나 바이어스가 있느냐. 이게 바이어스가 이쪽이 제로가 돼버리면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일 텐데 현실적으로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는 없죠. 억지로 맞춰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이제 뒤에 바이어스, 베리어스, 트레이드오프라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바이어스는 정의상 뭐냐면 기준점은 타겟이에요. 그래서 타겟을 빼는 건데 어디서 빼느냐. 우리가 만들어낸 에스티메이터의 평균. 근데 이제 이렇게 평균이라고 하는 걸 보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에스티메이터도 어떤 랜덤 베리어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번 하면 여러 번 다르게 나와요. 그거의 에스티메이트인데
이거 expectation은 사실 distribution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모르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많이 해가지고 n분의 1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empirical distribution을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대개는 expectation이라고 쓰지만 결국 현실적으로는 이거를 많이 해서 n분의 1로 나누죠. 거기에서 f를 뺀 그 부분이 바이어스고, variance는 뭐 뻔히 아시다시피 expectation 그 제곱한 거에 expectation 빼기 이제 이렇게 하니까 만약에 바이어스를 제곱하고 variance를 더하면 어떤 식이 나올까요? 이제 그게 generalization error하고 상관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거하고 수식을 잘 보시면 여기 지금 y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그 true label이잖아요. 요거 이제 함수 값이니까 이게 지금 fx에 해당하는 거죠. 그 사이를 제곱해가지고 그 expectation 이게 이제 에러인데 보면은 generalization error 할 때는 요 부분을 얘기를 해요. 요 부분. 물론 이제 이거를 뭐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이게 뭔가만 잘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irreducible error. 그러니까 뭐냐 프로블럼 자체에 있는 노이즈. 예를 들면 뭐 가우시안 노이즈가 원래 있게 돼 있는 어떤 뭐 사람이 키라던가 뭐. 그다음에 샘플링 에러도 들어가겠죠. 근데 우린 지금 샘플링을 안 하잖아요. 우리 디자인에 모여 있는 데이터 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작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뭘 가지고 하느냐? 이거 바이어스 베리언스 요 부분 더한 부분이 작아지면 되겠죠. 이게 다 양수니까 요거 두 개를 아무튼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어스의 제곱한 부분은 뭐하고 같냐면 어썸션을 너무 심플리파잉을 해서 어프락시메이션을 너무 세게 해버리면 바이어스가 작아져요. 예를 들면 리니어 모델은 아니죠. 바이어스가 커지죠. 리니어 모델은 바이어스가 커요. 대신에 베리언스는 좀 작죠. 컴플렉스한 모델은 바이어스가 작아요. 이게 모든 점을 다 지나가게 컴플렉스하게 꼬불꼬불 만들면 바이어스는 0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대신에 베리언스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베리언스는 어쩔 때 높아지느냐? 모델의 컴플렉스가 너무 높을 때, 근데 이제 relatively 뭐에 대해서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는 샘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샘플의 개수도 있지만 샘플 자체의 어떤 인트린식한 디멘전하고도 항상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부분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짜내야 되는 건데 이게 또 이렇게 언서튼한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그거를 테스트를 할 거냐? 그래서 결국은 엑스트라 밸리데이션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중간 과정에 모델 이밸리에이션하고 셀렉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맨 뒤에 보면 레퍼런스에 나올 텐데 그 지지난주에 했던 그 논문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그 안에는 게 다 필요한 건 아니고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되게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지금 세 가지라서 뒤에 세 부분만 얘기할 건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딥러닝 모델뿐만이 아니라 약간만 하이 디멘셔널이 되고 데이터가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고 막 하여간 그 파라미터 개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유니크한 결론으로 딱 옵티마이제이션이 유니크하게 안 나와요. 솔루션이 유니크하게 안 나온다는 얘기는 뻔히 다 이제 아시는 얘기고 대신에 솔루션 자체가 유니크하지는 않지만 그 만들어낸 펑션의 값은 거의 유일한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유스풀한 어프락시메이션 에러 범위 내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딥러닝의 장점이잖아요. 실험적으로 알려낸 거고 이제 뭐 이론적으로 조금씩 알아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아무튼 유니크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옵티멀한 점까지 가는 길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할 거냐. 예를 들면 트라이얼 에러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면 모델을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몽땅 집어넣고 해보고 그 다음에 디플로이를 했어요. 리얼월드에서 써봤더니 막 안 맞아요. 트레이닝 할 때는 잘했는데 그러면은 페일하고 이제 고백해서 다시 조금 뭐 바꿔가지고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디플로이 하기 전에 어떠한 짓을 해서 스스로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옵티말에 가까운 거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짠 하고 이제 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요 가운데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모델링을 할 때 트레이닝을 클레버하게 하고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인트라 엑스트라 밸리데이션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 엑스트라 밸리데이션은 말하자면 리얼월드의 샘플을 미리 한번 가져와서 테스트를 해보고 아 이게 믿을만 하구나 하고 이제 출시를 하는 거고 그게 없을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절대 내 모델을 못 보게 엑스트라 밸리데이션 역할을 할 것 같은 그거를 갖다가 떼놓는 거를 밸리데이션 셋이라고 테스트 셋이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이제 두 개로만 나누는 게 있고 세 개로 나누는 경우도 있죠. 중간에 계속 튜닝할 때 쓰려고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마지막 부분만 맨 마지막에 쓰고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옵티머를 찾아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결국은 이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건 이제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고 이쪽은 이제 그 모델 컴패리즌이나 알고리즘 컴패리즌 할 때 이거를 하긴 해야 돼요.
이걸 하는 또 기준들이 있겠죠. 여기 보면 뭐 이건 상당히 커크런스 테스트, 맥네마 테스트 이거는 딥러닝 하면서 쓰는 거 못 봤거든요. 이거는 이제 통계 모델 쪽에서 하는 얘기고 그거는 아니고 이제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아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아도 사실은 그 상당히 저차원의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플렉스한 구조로 이렇게 중첩된 구조로 가면 같은 개수라도 컴플렉시티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카운팅하는 걸로 컴플렉시티를 주고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줘가지고 모델을 셀렉트하게 만들어 놓은 기존의 뭐 BIC라든가 AIC라든가 이런 걸 그대로 적용을 못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DL은 그대로 쓰면 안 되거든요. 그 전에 이제 썼던 다른 모델들, 예를 들면 리니어 모델의 연장이었던 그런 통계 모델들은 뭐 AIC, IK, 뭐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아나 뭐 베이지안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아 제일 많이 쓰는 종류가 있는데 그걸로 셀렉션이 되지만 이 부분 이렇게까지 가면은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그것도 연구 주제의 그 큰 필드 중에 하나거든요. 어쨌거나 뭐 우리는 뭘 볼 거냐? 여기 보면은 이거 논문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 퍼포먼스 에스티메이션 할 때 라지 데이터 셋인 경우는 어떻게 하고 스몰 데이터 셋인 경우는 어떻게 하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우리한테 손에 있는 게 보니까 데이터가 막 차고 넘치는 것 같다. 그러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투웨이 홀드아웃 이게 뭐냐면 트레인하고 테스트 데이터로 이렇게 나눠서 테스트 데이터 마지막에 한번 쫙 써주고 해도 충분히 트레인 데이터가 많은 거예요. 컨피던스 인터벌 같은 거 할 때도 어프락시메이션 하기 좋죠. 이제 개수가 많으면 어프락시메이트를 하기가 좋으니까. 근데 데이터셋이 부족하다. 어떻게 막 오멘테이션도 하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모델 트레이닝도 돼서 아웃풋도 좀 나오는데 그래도 그 중간에 예를 들면 테스트 데이터나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잘라내는 게 아까울 정도로 모델이 몇 개 없어요. 예를 들면 페이션트가 10명밖에 없다던가 뭐 CT 슬라이드더라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렇게 조금만 남겨놓고 트레이닝 데이터 다 몰아서 넣으면 그게 좋은 거냐 꼭 그렇지 않아요. 뭔가 반복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 반복을 할 때 그 똑똑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10 환자 중에 한 사람씩 이렇게 떼놓고 막 해서 모델을 만드는 게 나은지 아니면 뭐 그래도 6대 2대 2로 나눠서 6하고 2를 가지고 계속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2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뭐 어떻게 할 건지 그 정말 나누고 돌리고 리피트하는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다 익스페리먼트의 영역이에요. 이거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해본 사람들이 어드바이스를 하는 그 뭐 이렇게 가이드 같은 게 있어요. 뒤에 보면 뭐 K폴드 할 때 K를 어떻게 쓸 거냐. 되게 5에서 10보다 큰 거나 작은 거 써서 좋은 꼴을 못 봤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홀다운 메소드. 이게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남겨놓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몰빵하는 그 투웨이 스플릿 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 3웨이의 홀다웃이죠. 이거 뭐 기본이잖아요. 딥러닝 그 패키지에도 안에 보면은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팅 해가지고 이렇게 딱 나누죠. 몇 대 몇으로 나눌 건가를 우리가 정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경험적으로 6대 2대 2 내지는 뭐 7대 2대 1 뭐 이렇게 하든지 그 개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적절히 나눠서 하죠. 홀더 메소드 같은 경우는 7대 3으로 하기도 하고 6대 4로 하기도 하고 너무 많으면 뭐 반반으로 하기도 하고 이제 K폴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나 10 정도 쓰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리피티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요구한 적도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이유도 논문 안에 자세히 쓰여 있습니다. 별로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홀드업 메소드. 근데 이거 의외로 디테일에서 조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소프트웨어 안에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손만 안 건드리면 그 방법으로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개념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전체 데이터예요. 요 위에 있는 데이터는 X고 레이블이 이제 Y죠. 항상 세트로 다니니까 요 큰 데이터가 있고 그거를 트레이닝하고 테스트로 나눠요. 대강은 6대 4 정도로 나눴겠죠. 그 이제 요 초록색은 나중에 쓰는 거고 요것만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죠. 트레이닝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하이퍼 파라미터 밸류들이 있고 러닝 알고리즘 있고 열심히 트레이닝을 해서 모델이 딱 나왔어요. 뭐 이렇게 로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컨버지를 해서 이 정도면 트레이닝 충분히 잘 된 것 같다 해가지고 트레이닝 로스는 얼마, 뭐 애큐러시는 몇 % 해가지고 모델이 하나가 뽑혀 나왔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다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 넣어가지고 프리딕션을 하죠. 그 프리딕션을 한 게 요 테스트 레이블하고 얼마나 비슷하냐 다르냐 해서
맞춘 거를 이제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퍼포먼스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accuracy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 아실 텐데 그 다음에 보면 마지막에 이거 하시나요?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델은 퍼포먼스가 이 정도니까 뭐 더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예를 들면 이제 근데 여기서 보면 요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 스플리팅 할 때 이거 어떻게 하나요? 랜덤하게 막 섞어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재수가 나빠가지고 여기는 좋은 데이터가 왕창 들어가고 여기는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가서 나중에 테스트를 했더니 퍼포먼스도 이상하고 두 개를 다시 합쳐가지고 하면은 더 떨어지고 뭐 이러지는 않게 모델을 데이터 스플리팅을 하죠. 대부분 굉장히 셔플링을 안 해서 해가지고 얘하고 균일하게 예를 들면 데이터 임밸런스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균일하게 이제 스트래티피케이션 얘기도 나오죠. 균일하게 섞어가지고 해서 얘하고 질적으로 너무 틀리지 않게 하니까 얘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느냐? 마지막에 다 합쳐가지고 한번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퍼포먼스를 체크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모델이 쓸만한 모델인가를 보는 거잖아요. 충분히 컨버지 했는지, 충분히 우리가 고을로 잡은 뭐 예를 들면 80%, 90%의 프리딕션 애큐러시를 달성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고, 당연히 마지막에는 모든 데이터를 다 써서 그 방법대로 러닝 해가지고 파이널 모델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딥러닝은 이게 딱 맞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같으면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근데 딥러닝 모델은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4번을 사실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데이터가 또 들어가면 여기가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러닝 레이트를 얼마로 했다. 사실 우리 그거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말은 돼 있지만 안 쓰잖아요. 기존에 이렇게 뭐 웨이트 디케이는 스케줄링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고 처음에 뭐 얼마로 줬다가 그 다음에 얼마로 줄이고 하는 것 대부분 실험을 많이 해봤던 그 어떤 가이드에 의해서 하잖아요. 거의 우리는 픽스드된 하이퍼 파라미터를 하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안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파이널 모델을 만들 때 그 룰을 따른다고 하면 이제 전체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해도 당연히 컨버지 할 거고 어쩌면 아마 퍼포먼스가 좀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스플릿이 됐다고 하면요. 이제 그게 트레인 테스트 두 개로만 나눠서 하는 홀다운 메소드고 이거는 데이터가 클 때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작으면 그렇게 못하겠죠. 그러면 이제 3way 홀다웃으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건 그냥 약간 좀 프리미티브한 거고 사실 이렇게 복잡한 모델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만들진 않죠. 임프루브할 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3way 홀다웃은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가 역시 클 때 하는 거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이미 주어져 있는 그 세팅대로 그냥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림이 너무 작아서 그 말로만 먼저 설명을 하면 데이터를 3개로 스플릿을 해요. 트레이닝. 그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셋을 가지고 여기 가운데 있는 요 파란색 밸리데이션 셋을 가지고 각각의 모델을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거의 퍼포먼스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밸류에이션에서 비교를 해서 셀렉트를 하죠. 제일 나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인하고 밸리드 요 테스트 말고 요 위에 있는 거 2개만 가지고 더해가지고 아까 그 제일 낫다고 했던 모델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트레이닝을 해서 최종적인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에다가 마지막에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아까 앞에서 했던 거하고 같은 방식으로 이제 퍼포먼스를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고 그러고 나서 디플로이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아까워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해가지고 방금 했던 그 튜닝대로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 파이널 모델을 출시를 하는 거죠. 그림이 너무 작아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3개로 나눠서 뭐 6대 2대 2로 나눠가지고 트레이닝 데이터만 가지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뭐 몇 가지 이제 여기서 3가지 시나리오인데 3가지 시나리오로 이렇게 각각 해서 러닝 알고리즘은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 딥러닝 쓰기로 했다, 뭐 CNN 모델 쓰기로 했다,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러고는 모델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떼어놨던 데이터 요 부분 밸리데이션 데이터 이거는 이제 인트라 밸리데이션이에요. 인트라 밸리데이션을 가지고 각각의 프리딕션을 해서 퍼포먼스를 재보고 셋 중에서 제일 나은 애가 어떤 애냐. 이제 걔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트레이닝 할 때 썼던 거랑 방금 밸리데이션 했던 거랑 합쳐가지고 트레이닝을 한 번 더 해서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대 안 썼던 거 있죠. 이때까지 안 썼던 이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결국은 이런 클래스의 모델
뭐 예를 들면 CNN이고 내가 주어진 어떤 그 파라미터 예를 들면 뭐 레이어 수는 몇 개고 각 레이어의 노드는 몇 개고 뭐 트레이닝 뭐 스텝은 어떻게 되고 막 했던 그 스페시피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결국은 프리딕트를 했더니 퍼포먼스가 얼마나 나오더라.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게 만약에 우리의 고을에 안 미쳤어요. 적어도 90%는 나와야 되는데 막 70%도 안 나오고 막 이러면 이제 되게 우리 어떻게 하죠,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서 그 CNN 클래스만 봤다. 그러면 CNN 클래스 안 되네. 그리고 다른 클래스를 보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광의의 하이퍼 파라미터잖아요. 예를 들면 윤회 가지고 안 되니까 뭐 딴 거 해볼까 이제 다른 것까지 더 넓혀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겠죠. 하지만 하여튼 매번 트레이닝을 할 때 이런 과정을 똑같이 거치겠죠. 범위가 넓어지고 개수가 많아지는 거지. 또는 이제 클래스를 바꿔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죠. 아무튼 어쨌거나 해서 퍼포먼스가 달성이 됐고 내가 정말 소타가 되고 싶어요.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가 되고 싶은데 경쟁 거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럼 오케이. 그러면 이 정도면 출시해도 돼. 이 정도면 논문 써도 되고 코드도 공개해도 되겠다. 이제 그러면 파이널 모델을 딱 픽스를 할 때는 아까 그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했던 애들을 이제 총동원을 해서 다시 한번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하면 좋겠죠. 근데 딥러닝은 이 과정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되게 여기까지 안 하죠. 여기서 잘 뽑힌 걸로 그냥 하고 아마 퍼포먼스 차이도 많이는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크리티컬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컴페티션에 나갔다던가. 그래서 3A 홀드아웃에서 인터널하게 밸리데이션 셋을 쓰는 것도 여전히 그 단계까지는 마치 테스트 데이터 중간에 보면은 치팅하는 것처럼 절대 모델이 트레이닝하고 있을 때는 내 밸리데이션 셋을 안 보여준다는 거, 분리가 돼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쩔 때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느냐, 데이터셋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20%라도 떼서 하는 게 너무 아깝고, 그러면 아예 트레이닝 자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쪼개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K가 5다 그러면은 5세트로 쪼개서 하고, 5세트로 쪼개서 하고, 그거를 5번을 반복을 하는데, 각각의 한 요 폴드, 요 한 조각을 항상 안 보고 나머지만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얘가 그 텀에서는 얘가 테스트 데이터 역할을 하고, 얘가 트레이닝 데이터 역할을 하고, 마치 투폴드인 것처럼. 근데 그걸 5번을 리피트를 해가지고, 퍼포먼스를 평균을 내는 거죠. 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건데 이거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원 리브 아웃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데이터가 100개면 한 개만 남겨놓고 하니까 100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좋을 거냐? 그게 모델의 컴플렉시티에 따라서 바보짓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 개 가지고 딱 테스트를 하면 그 한 점에 대한 얘기만 할 수 있지 어떤 베리언스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원 리브 아웃을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통계에서도. 대개는 5폴드 정도를 쓰고요. 뭐 어떤 경우는 10폴드를 쓰기도 하지만 이 논문에 보시면 대개 5가 가장 권장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도 다 데이터 셋의 사이즈나 그 문제의 컴플렉시티 항상 컴플렉시티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쓱 빠져나가는 기분인데 거기에 디펜드 하긴 하지만 일단 처음에 트라이아웃을 할 때는 한 5 정도를 놓고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내부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 믿을 만한 라이브러리니까 라이브러리에서 그 세팅되어 있는 거를 임으로 막 바꿔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따라가시는 게 안전한 이유가 있어요. 그 2주 전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보면은 사실 이렇게 간단히 말을 했지만 요 안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이 스플리팅하는 방법 자체가 계속 리샘플링이거든요. 그때 예를 들면 복원 추출을 할 건지 비복원 추출을 할 건지에 따라서도 퍼포먼스가 굉장히 다르고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많이 쓰던 뭐 부스트래핑이나 이런 경우가 하이 디멘셔널에서는 안 맞는 이유가 있고 그런 게 다 리샘플링 방법에 다 디펜드하는 거고요. 그런 거를 다 테스트를 한 다음에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게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라이브러리를 쓴 거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그대로 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뭐 매뉴얼리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는 경우 잘 없지 않나요? 뭐 하시더라도 예를 들면 샘플링 하는 것 자체는 그냥 샘플링 해주는 그 스킴대로 따라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 했네요, 사실. 그래서 레퍼런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논문이 이건데, 여기를 보시면 중간에 뭐 스킵할 부분도 있긴 한데, 왜 리샘플링, 그 구닥다리 같은 통계 얘기를 왜 계속 하느냐, 왜 우리가 제일 많이 쓰게 된 게 three-way 홀드아웃이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냐에 대한 뒷배경 얘기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보면 서머리도 돼 있고 레코멘데이션을 어떻게 하는지도 나와 있는 좋은 논문이니까 한 49페이지, 50페이지도 안 되는데 반드시 꼭 읽어보십시오. 아니 뭐 이 수식 같은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말이 중요해요. 여기 보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제가 보여드렸던 요 표 있는 요 부분 앞뒤로 해서 읽어보시면 왜 통계학자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모델들이 서로 비교를 만약에 성능 비교를 한다고 하면 각 모델별로 그 데이터셋에 맞는 그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값들이 다 다를 거고, 그럼 이제 비교를 할 때 그 각 모델에서 최적 하이퍼 파라미터를 다 서치를 해가지고 찾고 해가지고 성능 비교를 하기가 굉장히 로드가 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에 이제 모델 비교를 할 때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죄다 서치를 해가지고 최적을 찾아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은 어떤 뭐 트레이너블 파라미터 개수를 맞춘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나요? 이게 이제 하이 디멘셔널로 오면서 다 버린 거죠. 그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같은 경우는 명확해요. 그거는 모델 클래스 자체가 굉장히 작죠.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제약이 많은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싱을 할 때도 거기에 어썸션이라는 게 뭐 7, 8가지가 들어가요. 모델 자체는 심플한데 그런 부분을 맞춰가지고 비교를 할 때 그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인풋으로 집어넣는 변수가 뭐 10개였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유의미한 3개 정도를 하는 게 파스모니어스하다. 그럴 때 모델이 너무 복잡하면 안 되니까 뭐 페널티를 뭐 주고 할 때 이제 카운팅을 하잖아요. 그 변수 개수 가지고도 카운팅하고 그런 기준들을 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딥러닝으로 오면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볼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퍼 파라미터를 다 서치할 거냐, 조합이 너무 많아요. 아시다시피 콤비네이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랜덤한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 서치를 하는 게 결국은 가장 이피션트 할 수 있다. 그걸 뭐 그리드하게 다 찾기 시작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도 그 질문을 한번 하셨었는데 그리드 서치가 있고, 그리드 서치는 이제 콤비네이션을 다 찾는 건데, 그다음에 그리드 서치는 이제 그 로컬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주변을 정말 찾을 수 있는 대로 다 찾는, 그것도 이제 그리드한 거죠.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그 요슈아 벤지오 교수가 쓴 논문이 있을 거예요. 80년대인가 90년대인가 좀 오래, 적어도 한 20년은 된 논문인 것 같은데 거기에 보시면 결국 이것저것 해봤더니 랜덤 서치가 제일 낫더라. 하이퍼 파라미터를 서칭할 때도 랜덤 서치가 낫고요. 그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베이지안을 아시는 분들은 베이지안 서칭을 하죠. 베이지안 옵티메이션 서치를 해서 그 모든 걸 다 할 게 아니라 클루가 있으면 그 클루를 최대한 이용을 해가지고 서치할 하이퍼 파라미터 서칭을 할 그 스페이스를 좀 중요한 부분에 딱 도달했다면 거기서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드하게 하는 거예요. 다 그리드하게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 서칭에 대한 분야도 굉장히 큰 분야고요. 제가 사실 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래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키워드로 찾아보시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이 좋기를 바라면서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그 하이퍼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너무 방대해서 모든 걸 다 찾지 못했는데 일단 쓸만한 모델이 생겨버리니까 거기에 안착을 해서 주변만 보고 있는 셈일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안 본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오토ML 하는 분들이 그거를 어떤 인사이트는 없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뭐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든 아니면 또 혹시 우리가 못 본 거를 놓치고 영원히 안 보면 안 되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서칭을 할 스페이스를 점프하는 방법으로 뭐 에볼루셔너리한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하는 거를
이제 프로그래밍을 짜가지고 컴퓨터를 많이 때려박아서 하죠. 구글 같은 회사가.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완전 최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일반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사실 그 예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 데이터랑 모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코딩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질문. 그 이제 저희 연구소 입장에서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유관된 얘기로 이제 모델을 없던 걸 개발을 한다든지 새로운 아규먼트를 좀 찾아낸 좀 더 최적화된 걸 찾아낸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실무적으로 그거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모델을 어디까지 포함을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델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여러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제 방금 얘기할 때 여기서 나오는 요 모델이라고 하는 뭔가 상당히 좀 디파인이 돼 있는 편이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문제 상황이 모델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예를 들면 레디올로지스트의 어떠한 기능을 미미킹을 하거나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거기까지 범위를 딱 잡고 모델을 만들겠다. 그거는 밖에 없는 모델일 수 있잖아요. 유사한 모델일 수는 있는데 이제 그 안에 딥러닝 방법을 쓰고 딥러닝은 전체 중에 일부예요. 우리 지금 스터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벌써 고울이 딱 먼저 주어지면 어떤 의뢰가 들어왔어요. 뭐 영상학과에서 무슨 모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모델은 내가 뭐 이렇게 영상 판독을 할 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세컨드 오피니언을 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에큐러시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스터디 디자인이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용한 데이터는 얼마만큼 있고, 그럼 이제 우리 팩스에서 얼마를 찾아야 되고, 거기서 시작을 해서 그런데 거기에 써야 되는 모델이 이제 여기서 모델이란 말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뭐 고전적인 통계 모델로 될 거냐? 그러면 이제 리니어 모델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로지스틱이 됐든 뭐 소프트 벡터 머신이 됐든 아니면 더 복잡하게 이제 딥러닝으로 가보자. 딥러닝 안에서도 하이퍼 파라미터가 어느 정도 디파인이 돼 있는 뭐 유닛을 쓸 거냐? 뭐 이제 어떤 디텍션을 할 거면 욜로를 쓸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모델이 들어오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모델들이 라이브러리로 이미 출시가 돼 있잖아요. 굉장히 테스트를 많이 한 종류가 그래도 쓰이고 있는 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너무나 충분히 잘 돼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튜닝을 하려고 봐도 크게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는 이미지넷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는 어떤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까지 받아가지고 쓰는데 일단 모델 스트럭처는 그대로 써요. 조금씩 바꾸기도 하지만 이제 필요에 따라서 뒷단의 답을 더 더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은 정말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황에서 우리한테 가용한 이걸 가지고 근본부터 막 스트럭처를 다 해보고 이런 거는 약간 시간 낭비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는 요구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모델을 만든다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제너레티브한 모델을 쓸 때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런 퍼포스가 뭐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뭐냐에 직접적으로 답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전에 제가 한번 발표했던 내용 중에 뭐 엔지오그래피를 보고 있는 건데 그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그 딥러닝 라이브러리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니까 기본적인 언더라잉한 스트럭처는 같은데 모양은 이렇게 컨트랙터하고 이렇게 수축하고 다이레이트하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고 이게 이렇게 타임 시리즈로 바뀌고 있고 그러면서 각각의 레솔루션이 다 다르고 예를 들면 조형제가 들어가서 페이스마다 다르게 되니까 그러면 기존에 원래 그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막 만들어놓은 그런 모델을 못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데 거기에다가 뭐 겐을 써보겠다 하면은 겐의 기존에 뭐 아까 뭐 스타일 겐이 뭐니 그런 데서 썼던 그런 로스를 그대로 갖다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로스 펑션을 만들거나 또는 이제 그 안에서 뭐 어떤 루프를 돌아야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충분히 디자인을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야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의 빌딩 블락에 해당하는 부분을 억지로 큰 규모로 뭐 VGG 뭐 50짜리를 우리가 트레이닝을 해야 되느냐 뭐 할 수는 있는데 막 너무 많은 고민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레이어 스트럭처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씩 변형은 하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시간을 넘쳐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